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기업 역량 강화 교육 진행을 맡은 저는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타버스 기업 역량 강화 교육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를 하고요,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교육 행사입니다. 네, 메타버스와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이곳 가천대학교 스타트업 컬리지 코코넷 스쿨과 그리고 전자신문 올쇼TV를 통해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메타버스 윤리 교육을 시작으로 두 번째 메타버스와 AI 저작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주요 시장 및 정책 동향에 대한 순서로 오늘 교육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교육 진행에 앞서서 이번 메타버스 기업 역량 강화 교육을 주관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의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는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건강한 생태계 및 공정거래 환경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는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 기업뿐만이 아니라 1인 기업 사업자, 개인 창작자, 예비 창업자, 청년 개발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자세히 확인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요 활동으로 첫째,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무료 기업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 자문은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며 신청 및 접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와 표준 약관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단계에 맞춰 맞춤형 표준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계약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표준 약관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와 표준 약관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맞춤형 계약서 작성 지원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창업자, 개발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계약서 작성 지원 신청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규제 개선사항 검토, 정책 제안, 전문가 컨설팅 등 규제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 사업 관련 규제 개선 요청 사항이 있는 개인, 중소사업자 대상으로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며 신청 및 접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상융합산업진흥법 관련 법제도 안내, 상생협의체 운영, 기업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콘텐츠 산업 거래 현황 조사, 메타버스 정부 지원 사업 통합 안내 등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는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 거래와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인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며 네, 다음은 메타버스 자율 규제 추진 현황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 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입니다. 메타버스의 기술과 서비스는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의 경계를 급격하게 허물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이슈 발생 시 그와 관련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는 1. 메타버스 내 성범죄 유사 행위, 2. 메타버스 콘텐츠의 무단 도용 등 저작권 침해, 3. 아동 청소년 등 메타버스 이용자의 위치 정보, 행태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등이 있으며 기존 규제 체계로는 대응이 곤란합니다. 이에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가 실효적 대안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임 정책 자율 기구에 의한 게임 자율 규제,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기구에 의한 인터넷 자율 규제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산업인 메타버스 산업의 규제 비용을 절감하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자율 규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 1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 2023년 3월 선제적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발표하여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자율 규제 방침을 표명하였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산업계에서는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자율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를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산융합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주도의 자율규제 활동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의 자율규제 활동은 1. 자율교양 마련 및 시행 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4.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을 근거로 신산업 규율 공백을 해소하고 새로운 규제 이슈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는 민간 중심의 자발적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협회에서는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발적 자율 규제 추진, 사업자와 이용자의 수요가 많은 핵심 분야부터 우선 추진하며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는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산업 자율규제 활동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사업자 중심의 자율 규제 체계가 잘 수립이 되어 메타버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요. 교육 진행 후에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 이메일로 질의를 남겨주시면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교육 주제는 메타버스 윤리 교육입니다. 발표자이신 디지털 리터러시 협회의 김묘은 대표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협회 김묘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메타버스 써보신 분? 메타버스 써봤어요 하신 분? 손 좀 들어보실까요? 네, 한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예전에는 한참 핫했는데 요즘은 많이 안 쓰이고 있잖아요. 내가 메타버스를 왜 알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메타버스와 AI인데 AI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메타버스는 일종의 제2의 인터넷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맞아요. 어찌 보면 아주 예전에 뭐 유비쿼터스 뭐 이렇게도 불렸던 것도 같고 용어가 다른 형태로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뭐 이것저것을 다 찾아보면 메타버스만한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뭐 홈페이지를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는 그러한 공간에 어떤 뭐 입체적인 아니면 뭐 2D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한 공간에서 내가 직접 누군가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그럴 만한 인터넷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홈페이지에 가서 혼자 떠드는 거,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검색해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군가 가상의 뭐 NPC 이제 그 아바타가 있던지 그런 사람과 아니면 그런 AI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인터넷 세상이 그렇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단순하게 웹사이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가상 도구들이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점점 이 안경도 그렇고 무게도 가벼워지고 가격도 저렴해지면서 이제는 내가 뭐 어디 검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얘 쓰고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거나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그 방향에 대해서 일종의 투자자들 열심히 투자했는데 그만큼 성과를 못 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메타버스 투자하지 말고 그거 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플랫폼만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플랫폼이 아니라 어떠한 플랫폼이라도 들어갔을 때 콘텐츠가 있고 내가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플랫폼뿐 아니라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유용한, 유익한 그러한 콘텐츠들을 접한다고 하면 메타버스는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주춤했지만 실은 메타버스는 떠본 적도 없거든요. 이제 뜰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리, 시작부터 윤리라고 하니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아주 성공하지 않으면 윤리적인 거 필요 없어요. 네, 그거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공했을 때 나의 발목을 잡는 우리 플랫폼, 우리의 서비스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윤리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기업에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물건을 사거나 이거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그 돈줄 내준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렇게 윤리적인 곳은 우리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소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우리 빅테크 기업들도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문제가 하나 생기거나 그러면 세금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는 시작부터 윤리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무슨 만약에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런칭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메타버스와 접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내가 윤리적으로 이 서비스를 런칭할 것인지를 좀 고려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협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협회는 9년 전에 벌써 9년이 됐어요. 9년 전에 이제 구글 지원으로 설립된 곳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걸 처음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러한 기관이기도 하고요. 저희 쪽에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뭐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그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쪽 전문가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는 이유는 이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자들만 이 교육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교육을 하는 데는 되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직원들을 뽑는데 정말 유명한 그런 그 명문대 출신의 직원을 뽑았지만 뽑고 나서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이 사람의 어떤 디지털 역량, 물론 당연히 디지털 역량에는 디지털 윤리적인 요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컨텐츠도 만들고 그리고 공급하는데 좀 힘을 모아보자 해서 저희 이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습니다. 참 인류가 발전하기까지 우리 아주 예전에 돌도끼를 개발했잖아요. 인류가 돌도끼를 개발하기까지는 수백만 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돌도끼에서 철제, 청동을 거쳐서 철까지 가는 데는 한 만 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총으로 넘어가기까지는 한 3,00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 발전 이후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급속도로 수직 상승하고 있잖아요. 한 250여 년 정도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빠르게 발전할 거예요. 이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배우는 순간 그때 이미 얘는 화석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잘 되면 그때 문제점이 있을 때 해결하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좀 고려해서 이런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 보면 일반적인 이제 웹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뭔가 콘텐츠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그 소비자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야.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용자들에게도 무언가 혜택이 주어져야 돼. 이용자든 창작자든 플랫폼을 제공하는 개발자든 운영자든 모두 다 이익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게 옳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웹 3.0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1.0은 그냥 쓰기만 가능하고 우리는 읽기만 했다고 하면 2.0 시대에는 뭐 블로그나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컨텐츠를 많이 올리기도 했죠. 네, 쓰고 우리가 그걸 배포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컨텐츠를 생산한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가진 않았어요. 네, 지금은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지금 아주 유명한 셀럽분들은 만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분들은 어찌 보면 구글에서도 막 모셔야 될 정도로. 하지만 이제 그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꼭 유튜브 셀럽이 아니라 내가 이동하고 있는, 저도 오늘 내비게이션 켜고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교통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면 저한테도 일부 데이터를 제공한 것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준 사람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저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미리 그걸 생각해 두고 서비스나 아니면 그런 걸 계획하고 있지 않으면 이후에는 되게 늦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음악 소리 일부러 좀 줄였어요. 네, 메타캐스트 3 홍보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다음 버전이 훨씬 더 저렴한 버전으로 나왔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죠. 뭐 교육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게 뭐 게임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료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대인기피증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메타버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려면 내가 걸어 다녀야 거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 이 한 곳에서 있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용해 보신 분들, HMD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 HTC 바이브 같은 경우는 양쪽에 센서를 두고 그 센서 위치를 확인하거든요. 그다음에 메타캐스트 같은 경우는 헤드셋을 끼고 그 영역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 영역 밖에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설정한 영역 밖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 돼가 아니라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또 나왔습니다. 마치 개미지옥처럼 내가 걸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네, 이제 디즈니에서 만든 건데요. 저기 보시면 의자를 그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밖으로 안 나가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럼 공간은 해결이 됐다 쳐요. 근데 저도 우리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메타버스에서 수업하다 보면 메타버스의 장점은 아바타로 소통한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긴 해요. 왜 우리 줌으로 소통을 하려다 보면 저는 다 카메라를 켜라고 하거든요. 카메라를 다 켜야 되고 그리고 음소거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 음소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참여하는 게 예의라고 꼭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이크 다 켜게 하고 카메라 다 켜게 하는데 실은 학생들 되게 피곤하죠. 왜 내가 카메라를 계속 켜고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나는 그 집 천장이 궁금하지 않은데 막 천장만 보여주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네가 어떻게 생겼고 지금 머리 헤어스타일이 어떻고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걸 좀 전달받을 수가 없을까? 네, 저렇게 공간적인 부분이 해결이 됐다고 하면 이제 얼굴 표정까지 읽어주는 그런 이제 AI까지 접목이 된 거죠. 네, 지금 저거는 메타캐스트 프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안에 센서가 있거든요. 실제 사람이 아니라 AI가 얼굴 표정을 인식하고 그리고 똑같이 얼굴을 반영해 준 거예요. 아바타에. 그다음에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굴에 다 반영이 되죠.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 오프라인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이 발전을 하면 모든 기술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되면 그걸 다 이제 API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도 실제 메타버스의 3D를 제작하는 걸 처음부터 다 하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물론 뭐 유니티나 언리얼이나 이런 데서 에셋을 제공하는 것들도 있지만 3D를 제작해주는 AI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3D 맵 이런 것들도 쉽게 제작할 수 있고 아바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러한 AI까지 나왔다고 하면 이러한 AI를 활용해서 물론 예쁜 아바타, 나보다 조금 더 예쁜 멋진 아바타를 쓸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렇게 리얼한 그런 아바타를 쓸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가 전 세계 어딘가에 쓰여야 되잖아요. 네, 이제 점점 정말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태권도도 이제 올림픽 종목이 됐는데 원래 됐는데 가상 태권도로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를 하거나 이럴 때 저는 손흥민 선수 진짜 좋아하는데 다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운동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그 미식축구도 그럴 것이고 지금 저런 태권도도 그렇고 실제랑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형태의 운동으로도 메타버스가 이제 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저희 그 솔브리지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100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 아마 같은 강당에서 저희는 무조건 다 모둠 활동으로 그룹 토의를 하거든요. 근데 토의하라고 하면 되게 시끄럽고 그럴 거예요.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저 때는 뭐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아이들이 한국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전 세계 17개국의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2D로 했어요.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린 그런 기기나 네트워크 속도가 느린 곳에서도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이렇게 메타버스는 정말 다양한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디지털 노마드의 메타버스가 한 역할을 해줄 거예요. 저희 그 협회는 메타버스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오프라인 장소에서는 한 2명 정도만 일을 하고요.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거나, 근데 메타버스 사무실에 아침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회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연구하려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너무너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직원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대신 전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직원도 채용을 할 수가 있죠.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유능한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메타버스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곳, 그다음에 재택근무했다는 곳들이 지금 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찌 됐던 그래서 저희는 일하고 싶어도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게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아바타를 활용하다 보니까 내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장애로 인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저는 되게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투표에 필요한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런 걸 메타버스에서 이제 나라는 것들만 인증이 된다고 하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수렴하는데 비용이 많이 낮아질 거예요. 예, 간접 투표 이런 것들도 다 필요 없고, 그렇다면 민주주의 발전에도 되게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긍정적인 측면은 더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위해서 메타버스 윤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다양한 전 세계 흐름들을 좀 파악해보고 이보다도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을 더 살려서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22년도에 메타버스 윤리 3대 지향 가치와 8대 실천 원칙을 만든 것입니다.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 가능한 번영. 이게 3대 지향 가치이고요. 거기에 따른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까지가 만들어서 썼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럼 이걸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실천하기 위해서 공급 주체, 그러니까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그런 개발사들, 그리고 창작자로서 메타버스에서 창작자로 활동하시는 창작 주체, 그리고 그냥 단순한 이용자인 이용 주체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그 호혜성 같은 경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호혜성 같은 경우는 핵심 내용이 나 혼자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돈을 벌 수 있도록 상호 이익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권리의 이익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가 안전해야 되겠죠. 믿을 수 있게 안전한 거래, 그리고 개방성과 우호성. 저 내용들이 좀 많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내용들로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웹 버전의 무언가 콘텐츠나
아니면 그러한 서비스를 런칭하고 싶다고 하면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랑 연계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나도 여기에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앞으로의 방향에 맞춰서 서비스를 기획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창작 주체 아니면 뭐 개발 운영 주체, 이용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이 제페토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캐릭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영상이 조금 길어서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 제가 이런 메타버스 윤리 원칙 그리고 실천 윤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AT 센터 양재에 있는 AT 센터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에 기조 강연자로 누구를 모실까를 고민을 하다가 전 작년부터 이 샘 리처드 교수님의 강의가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한국을 되게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국 필요 없어. 앞으로 전 세계는 한국을 배워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인터넷 세상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렇죠? 그 인터넷 세상에서 공동체 정신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망가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인터넷 안에서 이런 윤리적인 부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 빠르게 발전했다고 하면 메타버스가 뜨기까지는 앞으로 한 4, 5년 정도의 시간이 더 있어요. 길게 보는 사람은 기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미리 체크해 둔다고 하면 메타버스 세상만큼은 인터넷 세상에서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연구를 우리 이 샘 리처드 교수랑 같이 하고 싶다 해서 저희의 이 철학과 이런 내용들을 정말 장문의 메일로 보냈는데 흔쾌히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 내용들을 보시더니 이거 한국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한국의 이 내용이 전 세계에 퍼져야 된다. 그래서 너무 극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금요일 날 오셔서 샘 리처드 교수가 우리나라의 이 메타버스 윤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는지 이런 걸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묘은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교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교육은 메타버스와 AI 저작권입니다. 네, 발표자이신 법률사무소 비즈의 전병주 변호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비즈의 전병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 업무가 방위 사업 쪽을 조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사업 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사건 좀 대리하고 있고 이제 과거에 있을 때 저작권이나 부정 경쟁 방지라고 해서 이제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지식재산권 사건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 경력으로 아마 이렇게 이제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메타버스와 AI 저작권 위주로 해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주최 측에서 원하신 파트가 저작권이다 보니까 저작권을 말씀을 드리고 메타버스와 AI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슈를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할 건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저작권을 왜 알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웹툰에 나왔던 상남자에서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웹툰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말로는 이제 LG전자에서 일하시던 분이 그리거나 썼거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평범한 회기물처럼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LG전자로 입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몸을 숨기고 있던 후계자한테 가요. 그래서 후계자한테 나는 당신의 미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의 꿈이 그 후계를 이으려는 분의 꿈이 이제 디스플레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 디스플레이가 왜 꿈이라고 왜 미래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파리를 가고 싶어요. 에펠탑을 보고 싶은데 당장 거리의 제한 때문에 에펠탑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에펠탑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 에펠탑에 가지 않더라도 에펠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메타버스에 사실은 중요한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상융합산업법이 올해 8월에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됐어요. 거기서 가상융합산업법에서 얘기하는 가상융합산업이 뭐냐면은 인간의 오감을 가상세계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물리적 제한에 있어서 에펠탑을 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형 LCD를 키워가지고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고글을 쓰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내서 그 에펠탑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홀로그램 형태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씨가 최근에 뇌에 칩 이식하는 거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메타버스 일환입니다. 뇌에 칩을 심으면은 그러니까 눈알이 아니라 눈동자로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같은 걸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오감, 시각이 메타버스 세계를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또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도입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저작권이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모든 창작물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게 불국사가 있다. 그걸 온라인상에서 불국사를 디지털 트윈으로 똑같이 구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저작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불국사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불국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권리를 침해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저작권 침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작권은 메타버스 산업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여러분이 이제 창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메타버스 AI 쪽으로 하게 된다면은 특히 메타버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활용하는 대부분의 아이템이 저작권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저작권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에서 얘기하는 저작권은 이제 저작물을 시작으로 하는데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해서 법은 이제 요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상, 표현, 창작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인간의 사상이라는 건 넓은 의미라서 뭔가 고급스럽고 뭐 저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면은 전부 사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외되는 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데이터 이런 건 제외가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아이디어나 이게 생각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표현이라는 거는 이제 판례가 이제 얘기하는 바로는 이런 인간의 사상, 그걸 이제 영어로는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말이나 문자, 색 이걸로 이제 표현한 거를 이제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창작물이라는 거는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은 뭔가 뛰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의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베끼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이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저작물에 대해서 사람이 저작이라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저작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거를 저작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종이는 지금 없으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앞에 종이가 있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고양이를 그리잖아요. 그럼 그게 저작물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저작물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고양이라는 아이디어를 글로 혹은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작물이 되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누군가 그 저작권을 뺏겨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 원론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거,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창업자 전공이나 전문대졸 이상 전공.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창업기업을 조금 이제 관리를 해야 돼 보니까 실태 조사를 했던 건데 2021년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창업자 학력에 대해서 전문대졸 이상 그리고 그 전공이 인문, 상경,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업력이 1년, 2년, 3년에 따라서 그 비율을 퍼센티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표 자체가 저작물이냐 아니냐 했을 때 이거는 앞에서 봤던 데이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저작물이 아닙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오징어 게임이 있었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이제 표절부터 시작해서 저작권 침해 논란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는 데스 게임의 설정이에요.
그래서 데스게임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이제 게임 형태로 한 건데 거기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게 뭐 일본이라든가 이제 미국에서 만든 다른 데스게임과 설정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표절이나 혹은 그게 이제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데스게임의 설정 자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 설정을 표현한 방식들을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의 형태로 해가지고 송출되는 이미지가 완전히 동일하거나 누가 봐도 구도 같은 걸 봤을 때 뺏겼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표현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지만 데스게임의 설정이라는 건 아이디어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비슷하게 가져갔다고 해가지고 저작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고 또 이제 여담으로 그런 설정 같은 거 있죠. 설정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문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이용되는 컨텍스트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 회기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회기물 만들면 그거 갖고 저작권 침해냐고 했을 때 그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저작물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소설, 시, 논문 같은 어문 저작물, 그리고 음악 저작물, 연극, 무용, 회화, 뭐 건축물, 사진, 영상,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이런 게 있는데 뭐 소설이나 시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소설이 막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니까 그걸 사실 통째로 뺏겼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부분에 있어서라도 만약 다른 소설을 읽어봤는데 예전에 읽었던 어떤 원작 소설을 뺏긴 것 같다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한해서도 침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통째로 뺏겨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뺏기더라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음악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K-팝이라든가 저는 이제 러블리즈라는 그룹을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직접 저작권료는 뭐 멜론에 내긴 했지만은 어쨌든 제가 많이 멜론에서 스트리밍을 했기 때문에 그쪽 그룹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러블리즈가 음악 저작물, 음악을 이제 창작을 해서 작곡 작사는 뭐 이제 다른 그 뭐 업체에서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노래를 하고 녹음을 했던 음반 같은 게 전부 다 이제 멜론 같은 차트에 있는 그런 플랫폼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음악이 발생하면은 수익을 배분한 이유는 뭐다? 러블리즈가 이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재산을 일부 수익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작곡했거나 작사하셨던 분들도 그 사상이라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작곡을 했고 또 볼 수 있는 형태로 악보를 편성을 했고 볼 수 있는 형태로 작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작권이 발생하는 거죠. 연극 및 무용, 무언극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런 게 가능한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스우파라고 해가지고 춤추는 대결을 하는 게 있었잖아요. 저는 예능은 잘 안 보는데 그건 이제 와이프가 보다 보니까 좀 같이 보게 됐는데 그럼 무용에 대해서도 원래는 저작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치 악보를 만들듯이 무용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 이제 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그런 춤선을 이제 그려놓은 형태의 이런 모음집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거를 일부 수정 개변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작게 개변을 하거나 바꿔서 하는 경우에는 그 무용을 뺏겼다고 해가지고 저작권 침해가 이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에 대해서도 그런 이 자세라든가 춤선별로 이제 할 수가 있고 뭐 회화, 서예, 조각 이런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저작물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메타버스 세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특히 건축물이나 건축 모형 있죠. 이게 저작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 가천대 코코넛 스쿨에 있는 AI 융합관 있잖아요. 이거 자체는 항상 공개된 장소에 있기 때문에 따라 그리는 것 자체는 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이 가천대 AI 융합관을 만들고 그거를 한 번 더 예를 들어 뺏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 메타버스 상에서 이거를 AI 융합관을 그대로 뺏겨서 만든 것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은 건축물 자체를 인터넷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저작권을 별도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융합관 자체의 저작권도 인정은 되지만은 그게 이제 뺏겨도 문제가 안 되는 이유 뭐냐면은 항상 공개된 장소에 있는 저작물은 그걸 저작권이 약간 조금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런 공연해놨다. 일방적으로 볼 수 있게 이 사회에 보여놨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진 저작물도 있고 뭐 영상이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고 뭐 지도 같은 경우도 이제 된다고는 하는데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지도를 눌러가지고 그 스트릿 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릿 뷰 자체는 그냥 이 현상을 찍은 거죠. 현상을 찍어서 그 시점 현상을 찍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장소에 대한 스트릿 뷰를 그냥 영상으로 송출해 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냥 팩트를 그냥 녹화한 거에 불과해가지고 저작권이 발생하지가 않고 네이버 지도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도 네이버 지도에서 스트릿 뷰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걸 갖다 따다 써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저작권의 예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저작권이라는 건 이런 저작물에 대해서 재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저작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복제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우리가 웹소설, 웹툰 이런 거를 쉽게 따다가 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뺏기고 이런 게 너무 쉬워지고 그런 거를 방치를 하게 되면은 창작자분들께서 아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걸 어차피 남이 뺏기네 그럼 만들지 말아야지. 원래 창조는 어렵지만 모방은 쉽잖아요. 물론 이제 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작권을 인정해서 복제를 함부로 할 수 없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저작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제권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재산권의 유형이 나눠지는데 내가 만든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시로 공연할 수 있다. 공공의 장소에 이제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공연을 해둘 수도 있고 공중송신은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육 과정이 지금 올쇼 TV라는 걸 해서 송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중 송시권 그리고 미술관 같은데 미술품을 걸어두는 전시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음반 같은 거를 넘겨주는 배포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제해 줄 테니까 100원 줘. 공연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100원 줘. 뭐 공중송신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뭐 사람 인원 수당 뭐 100원씩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저작 재산권이고 그 옆에 있는 저작 인격권은 뭐냐면 저작물에 그걸 만든 저작자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인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되어 있죠. 공표권은 만든 사람이 원하는 때 공표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되게 예쁜 그림을 그려놨는데 뭔가 내 생일에 공개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 생일을 기념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싶다 하게 되면 그때 공표를 하면 되는 거고 성명표시권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에 내 이름을 써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저작자가 누군지 아는 저작물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저작자의 이름을 저작물 인용할 때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표시권이고 동일성 유지권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걸 최근에 어떻게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수염을 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림의 동일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게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그래서 내 작품을 니들 마음대로 편집하지 마. 이런 게 동일성 유지권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저작 인격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하면은 이 저작 재산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혹은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 이 복제권을 기초로 한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슈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올렸던 게시물을 그런 광고 업체 해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 저작권 침해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온라인에 쓴 게 어문 저작물로 성립을 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복제해서 자기 광고 홈페이지에다 올리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지금 수익을 창출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작권 침해를 이제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작 인정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뭐 크게 중요하게는 다루지 않을 건데 실연자, 음악 제작자, 방송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음반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만들었는데 노래를 아무도 못 불러. 작곡가가 꼭 노래도 잘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수 선생님들한테 실연을 요청을 했어요. 혹은 뭐 첼리스트 분한테 연주를 요청했어요. 그런 거를 실제로 연주한다 해서 실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하신 분들, 가수 선생님들이나 뭐 첼리스트 선생님들의 개별적인 노력이 포함이 돼서 자기만의 느낌으로 뽑아내는 거잖아요. 저작물을 좀 더 새로운 느낌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에 인접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작 인접권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실 때는 대부분 이제 제가 창업을 하셨거나 하실 분들이라고 들어서 저작자산권 양도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은 나라에다가 납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하청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하청 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작물이라는 거는 창작한 사람한테 권리가 가는데, 그걸 이제 널리 이용을 하려면은 그 권리를 남한테 넘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도급을 맡기면은 여러분 업체에서 예를 들어 뭐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게 저작물이다 하게 되면 그 권리도 전부 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작재산권을 어디까지 양도할 수 있냐, 애초에 양도를 할 수가 있냐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제 PPT 이거를 어딘가 여러분이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게 카피라이트 법률사무소 비즈라고 써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저작재산권 양도를 받거나, 혹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저작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리 자체를 양도받는 거고, 하나는 이용 허락을 받는 건데, 그냥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살려면 두 가지 방법 있죠. 임대 살거나 매매해서 살거나. 저작재산권 양도는 매매하는 거예요. 아파트 매매하듯이 저작권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분 100% 사올 수 있고 지분 50%만 살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저작물에 대해서도 내가 100% 살 수 있고 50%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 허락, 임대차입니다. 내가 네 저작물 좀 쓰게 해줘. 대신 너한테 이용료를 지급할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라이선스료 같은 개념으로 발생시키는 게 이 이용 허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도 돈을 벌고 싶겠지만 상대방도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돈 얘기가 빠질 수가 없고, 결국 이 양도나 이용 허락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협의를 하게 되고, 이 협의를 통해서 나오는 게 계약서라는 계약물이죠.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45조에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은 아파트 100% 사거나 50% 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적 저작물은 뭐냐면은 그 작품을 번역이나 편곡이나 각색을 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만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노벨상을 탄 한강 선생님의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맨부커상이라고 해서 문학계의 노벨상을 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맨부커상을 탄 게 한강 선생님 독자, 그러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은 더 채식주의 영어 기억이 안 나는데, 베지테리안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번역하신 분이 또 있어요. 그 번역자분이 공동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 일종의 그 번역물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해가지고 수상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맹부커상을 주신 분들의 입장이나 메타버스 산업협회 입장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런 식으로 약간 독립적으로 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2차적 저작물이라 그래가지고 저작물의 번역, 편곡, 각색 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거, 그거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라 그래서 이 2차적 저작물,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을 드릴 건데 이거 수정해서 쓰시려면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같이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에 추가하고 대금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라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지분관계를 정하지 않으면 균등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이용 허락은 건물 임대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 방법이나 조건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지금 커피라이트 2024 어쩌고 올라이트 리저브드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이 CCL 규정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게 이용을 허락하는 조건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놓은 거예요. 제 기억에 한 8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이용을 허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작재산권이라고 해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구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예를 들어서 한강 선생님께서 책을 썼을 때 그거를 창작하신 분은 이제 한강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한강 선생님이 저작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책의 저작재산권을 뭐 예를 들어 출판사에 양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에 관련해 가지고 저작재산권자는 이 출판사가 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창작한 사람은 저작자, 그거를 만약 그 사람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저작자이면서 저작재산권자. 그런데 그 사람이 갑에게
권한을 넘겼다. 저작재산권을 넘기면은 갑은 저작재산권자고 원저작자가 저작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저작권자다 하게 되면은 통상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부분인데 일단 저작자 같은 경우에는 실명 또는 이명으로 이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으로 표시된 자, 뭐 알려진 이명으로 표시된 자, 공표자로 표시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저작자 추정을 왜 해놨냐면은 저작물이 예술업계에 있다 보니까 자기 본명으로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러블리즈에 있는 멤버 중에 이름이 진인 그 가수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본명이 진이 아닙니다. 진은 이제 업계에서 쓰이는 이명인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캔디젤리 러브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공개를 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진이라는 이름으로 할까 혹은 본인의 서명으로 할까 했을 때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진이라는 이명으로 하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 이 규정이 없으면 이 추정하는 규정이 없으면은 야 너는 그거 본명이 이거지 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거의 저작자가 아니야.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추정이라는 이제 저장을 넣어놨고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가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상 창작이라 그래가지고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회사가 만든 경우인데 회사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어서 회사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스코트 같은 걸 만들었다. 혹은 이제 이모티콘 만들어서 다 팔았다 했을 때 이 내가 만들어서 내 거야 이게 아니라 저작권법 배웠는데 저작자는 창작자라던데요. 이게 아니라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었고 이제 계약이나 근무규칙이 없는 데에는 법인 등이 되기 때문에 업무로 만들었으면은 여러분께 아니라 법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내 이름을 넣고 싶다, 내 저작자로 하고 싶다면은 법인이랑 계약할 때 예를 들어 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은 다 제 이름으로 할래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허용하는 회사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셨을 때 이제 파운더가 되었을 때 직원에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다 넘겨주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 고려를 해보면은 그런 경우는 조금 상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많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요 아래 판례인데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게임을 만들잖아요. 그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음악, 미술, 디자인, 뭐 UX, UI 이런 걸 전부 다 하도급을 합니다. 그래야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게임사에서 퍼블리싱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다른 정함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원래대로라면은 게임에 대한 음악을 다른 회사에서 만들면 그 하도급 업체잖아요. 하청업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저작자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일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양도를 받아야 되니까 계약서를 저작권 양도 계약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 게임 좀 만들어 주세요. 대신 저작재산권은 다 이 발주했던 우리 회사가 가져갑니다. 게임 회사가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업무상 이제 저작물로 만약 하청업체에서 주장을 할 수가 있냐? 쉽게 말해서 하청업체가 이제 이 발주자한테 우리한테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주고 싶지 않아요. 업무 양도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우리는 주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냐 했을 때 만약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쓰지 않았으면 하청업체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회사 명의로 나온 경우에는 회사 명의로 다 귀속이 돼버리지만은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별개의 법인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하청업체한테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발주자는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없다. 그 음악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하도급 계약서에 이 하도급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 무체재산은 전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라는 식으로 계약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표준계약서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은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제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사실은 이런 플랫폼보다는 이런 국가 기관 산업에 활용되는 부분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같은 데서 이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서울시를 만들어서 그 서울시에 있는 모든 거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든가 혹은 차가 어디에서 막힌다는 위험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걸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는 국토교통부 아니면은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일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가와 지자체에 납품하는 일이 주 업무가 될 거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돈을 떼일 일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막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사업을 하실 때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일 걸로 판단이 되는데, 국가에 납품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계약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 표준화가 되어 있고, 나라 입장에서는 공익을 들어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건 대부분 가져가는 형태로 계약서가 짜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한 가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가져갈 때는 나라에서 100%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게임 업체랑 예를 들어 하청업체다 하게 되면은 게임 업체가 발주해가지고 100% 저작재산권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기업을 만드셔가지고 창업을 하셔가지고 그 스타트업에서 납품을 했는데 그거를 100%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사기업의 이 지적재산을 모두 빼앗아갔다. 약간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99%, 99.99999%까지는 되는데 100%는 나라에서 가져갈 수가 없고, 최근에는 균등 배분, 쉽게 말해서 50대 50으로 보유하는 형태로 많이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까 한 가지만 알면 된다 그랬는데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로 가져가는 것도 안 됩니다. 나라에서 이제 발주를 요청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저작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니네 회사가 우리 부처 일 잘해주니까 이번 거는 100% 권리 다 줄게,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끼게 되면은 한쪽이 다 100%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만약 여러분 회사가 가져가면은 왜 국민들이 이제 세금으로 지금 한 업체 배를 불려주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상정할 수가 있고, 그건 절대 잘못된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나라가 끼게 되면은 50대 50 아니면 나라가 한 90대 여러분이 1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적용되는 법률이 이제 뭐 공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이런 게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부를 국가 외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뭐 그 반대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저작권 기초를 했는데 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습을 간단하게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작물을 만든다 하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한 거를 나라에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표현하시면은 그거 자체가 여러분의 저작권이 되고, 그게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잘 썼는지 못 썼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권리가 있으면은 그 권리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그린 그림, 예를 그림이라고 하면 그걸 마음대로 복제해 가지고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공짜로 사용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거를 전시할 수도 있고, 공연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다. 그거를 가지고 대가를 받는 게 저작권을 이용한 거래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를 남이 빼앗아 가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남이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은 내 저작권을 마음대로 뺏기는 거잖아요. 권리 없이 복제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침해를 하게 되고, 오늘 교육에서는 이제 침해를 했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침해한 권리가 사실은 내가 팔았으면은 얼마를 벌 수 있어. 예를 들어 1억을 벌 수 있어서, 그러면은 넌 나한테 1억을 내놔야 돼라고 해서 1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가 저작권 협의회에다 대고 조정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은 이제 그 형사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제가 내 저작권을 침해했으니까 제 좀 저작권 침해죄로 이제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연히 수사기관이 여러분 말만 믿고 우리 말만 믿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침해를 했다는 증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여기 올려놓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출력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고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마음대로 복제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 사업으로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해서 손해배상도 할 수 있고 고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작권 침해에서는 하나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고소를 여러분이 꼭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강간 사건이 일어났다, 혹은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인지를 하잖아요. 그럼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라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수사가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 기간이 6개월인가를 지나면은 아예 고소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은 빠르게 고소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저작권 기초 개념을 이제 메타버스와 함께 엮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메타버스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완전히 일반화되어 있다 이건 아니지만 이철남 교수님께서 여러 논문이라든가 여러 국가에 있는 보고서들을 취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상세계, 거울세계,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이라고 있는데, 일단 가장 간단한 라이프 로깅부터 보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을 온라인에 지금 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내 삶이 가상세계에 복제가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우리가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메타버스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고, 가상세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VR이죠. 현실세계 확장 또는 대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뭐 제페토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상세계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문체부에서 메타버스와 저작권에 관한 이해라는 이 지침 같은 거,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만약 궁금하시면 그걸 찾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가상세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타버스에 관한 법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세계의 구조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세계관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사업자가 있고 거기에 크리에이터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유통될 수 있는 뭐 옷을 만든다거나 혹은 이제 뭐 바지를 만든다거나 혹은 장신구를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하고 그거를 또 가상세계에 있는 다른 분이 소비를 하는 형태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싸이월드에서 나한테 옷을 입혔던 거죠, 내 캐릭터에. 그런데 이제 가상세계의 특징은 프로슈머잖아요. 그래서 생산을 하는 사람이 그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그 생산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업자, 소비자, 생산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 세계에 있어서 저작권 관련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는 게, 메타버스에서 이제 창작자, 크리에이터들은 자기가 지금 온라인에 내가 생각하는 형태의 티셔츠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작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사야 되기 때문에 저작자의 상권을 양도받거나 혹은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상세계를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 플랫폼 사업 내에서 그 저작권을 가지고 판매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게임 산업법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크리에이터부터 저작권을 양수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기 있는 미러월드, 거울세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인데 대부분 이제 국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것도 요즘 정밀지도라는 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부 사실은 거울세계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세계, 가상을 포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두 개가 사실은 구별하기 어렵지만 제가 오늘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뭐 고글을 쓰고 에펠탑을 본다든가 혹은 뇌에 칩을 박아가지고 에펠탑에 있는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간다든가, 요거는 이제 이 두 개가 조금 구분이 애매한 건데 일단은 포켓몬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포켓몬고에서 핸드폰으로 보면은 저기 앞에 이제 피카츄, 라이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는 형태로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메타버스의 하나로 본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는 얘기는 앞에서 하신 분이 하신 것처럼 이 가상세계 파트 위주로 일단 구성을 했고, 약간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저 디지털 트윈 파트를 한 면 정도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구조는 플랫폼 소비 사업자, 크리에이터, 최종 소비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 안내서에서 따르는 구분에 따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그런 플랫폼 사업을 한다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그래도 나라 제도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단 이제 직접 판매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도 다수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 세계관을 만들고 크리에이팅 할 수 있는 도구라든가 이제 어플 같은 것도 준비를 해주되 그거를 이제 판매하거나 활용을 하려면은 자기네 이제 그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플랫폼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거의 중개 수수료를 가져가거나 이런 형태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크리에이터는 뭐 창작자니까 창작하는 저작자가 되고, 최종 소비자는 돈 내고 쓰는 거니까 소비자가 된다 해서 요거를 기본적인 형태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구조에서는 어떤 것만 이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내 지위를 명확히 알고 내가 어떤 저작물 이용 권리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표현 창작물인데 일단 크리에이터가 창작한 건 대부분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로 구현을 한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저작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저작자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크리에이터 말고는 아무도 저작자가 아니에요. 저작 재산권자는 될 수 있지만 아무도 저작자는 아니다. 그러면은 만약 내가 플랫폼 사업자다 하면은 얘한테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작 재산권을 양도를 못 받았다면 하여튼 이용 허락을 받는 형태로 해서 적법하게 해야 되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이용 허락을 받아야 그걸 적법하게 할 수 있는데 소비자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양도든 이용 허락이든 내가 원하는 그냥 이거를 내 캐릭터에 입히는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건 그냥 돈 내고 살 수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은 크게 고민할 건 없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을 확보하는 수단을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직접 창작하는 케이스들도 있죠. 제페토 보면 사업자가 만든 맵이라든가 아이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저작자이자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기는 상관없지만 크리에이터 거를 내 걸로 해가지고 팔고 싶다면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거나 그 크리에이터한테서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로블록스나 이런 그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지는 않고 대부분 이용 허락을 받는 형태로 약관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이용 약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변호사한테 부탁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부탁이라보다는 의뢰겠죠. 의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직접 하고 싶으시면은 여러 유수의 제페토 뭐 그런 플랫폼들의 이용 약관을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용 약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뺏기시는 방법으로 하는 게 창작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통상 이용권에서 사정 이용 허락을 규율을 하고, 저작재산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이라고 있는데 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 사업자예요. 이번에 텔레그램에서 문제가 됐던 게 아동이용 음란물 포르노 같은 게 텔레그램 안에서 너무 돌아다니는데 그거 제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그 러시아에 계신 대표님한테 지금 막 인터폴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라에서 공조가 들어가서 앞으로는 자정작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그 책임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은 시정 조치를 해야 되지만은 모르면은 이거를 이제 그 책임이 조금 면책이 된다. 그래서 알게 되면은 복제나 전송 중단을 이제 그걸 침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상거래법이라든가 게임산업법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는 이 크리에이터의 창작물을 판매하는 수익을 대부분 중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저작재산권 양수라든가 저작권 침해, 남이 침해하는 거 그런 거를 조금 잡아낼 필요가 있고, 이 사람도 판매를 하는 입장이 될 거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이 돼야 되고, 전자상거래법에서도 별도로 전자상거래 약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은 전자상거래 약관도 조금 주의를 해가지고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AI와 이제 저작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일단 기본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생성형 AI라는 거는 여러분이 뭘 써줘, 해줘 이러면은 이제 뭐 소설도 써주고 논문도 써주고 그림도 만들어주고 음악도 만들어주는 그런 걸 이제 생성형 AI다 이렇게 하는데, 그 생성형 AI를 우리가 쓰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일단은 이 AI 언어 모델을 만드는 업체에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학습시키고 결과값을 가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예를 들어 변호사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사례형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암기예요, 암기. 왜냐하면은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 내에 빠르게 답이 맞는 답을 써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기본서라는 암기장을 사가지고 우리 뇌 속에 열심히 한 다음에 이거를 답안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열심히 가공을 해서 시험장에 가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죠. 생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결과값 가공까지가 사업자 영역이고 생성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이용자 영역인데, 메타버스와는 다르게 AI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평면이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조금 다르냐면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을 해서 입력 학습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량이 대부분 인터넷에서 긁어올 거 아니에요. 크롤링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분명히 남의 저작권이 껴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AI는 태생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이용자의 경우에는 내가 쓴 AI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쉽게 말해서 이 사업자가 만든 AI가 저작권을 침해하면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어떤 걸 중심으로 보냐면은, 저 AI 업체 예를 들어 구글에서 제미니를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넷인가 거기서 이제 챗GPT를 만들었잖아요. 걔네가 만약 그 얘네 프로그램 이용해서 만든 생성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이용자를 면책해 준지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AI 업체들은 우리 제품 써서 저작물 소송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책임질게요 라고 해가지고 이용자는 면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AI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워낙 많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혹은 저작물을 뽑아가지고 입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대응이 다른데,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당연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아직 그렇게까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뭐 가장 빠른 건 아니지만 만들어서 지금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거를 조금 구경을 하시면 되는데, 범용 AI라는 게 챗GPT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습에 이용된 콘텐츠의 상세 요약을 업체에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우린 이런 저작물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용자의 경우에는 내가 만든 생성물이 저작물이냐, 나한테 그 AI의 저작권이 있냐, 나한테 저작권이 있냐 했을 때, 일단 생성물 자체는 그냥 물건, AI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AI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자체를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저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조금 수정했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을 조금 하고 있고, 다만 생성물을 편집해서 아트북 같은 걸 출시하는 경우에는 편집 저작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그냥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냐라고 했을 때 AI별로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작권 관련 교육은 마무리하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나 아니면 메타버스 산업협회에 편히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병주 변호사님의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교육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교육 주제는요, 메타버스 주요 시장 및 정책 동향입니다. 네, 발표자이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한상열 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주요 시장 및 정책 동향 발표를 맡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한상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시장 동향과 정책 동향, 그리고 공간 컴퓨팅과 인공지능이 메타버스와 융합할 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메타버스를 3D 가상 세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가상 세계가 단순히 우리가 뭐 놀거나 이렇게 즐기는 공간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로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가상 세계지만은 현실 세계와 굉장히 긴밀히 연결이 돼서 현실 세계를 확장해주고 현실 세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상에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실제 공장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 실제 공장을 가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장을 만들 때 2D의 설계도를 놓고 이제 공장을 만들게 되면은 공장이 실제 지어졌을 때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실제 공장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실제 공장을 구상해 보면은 만들어 보면은 실제 공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고 실제 이것을 또 실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실제 라인이 움직일 때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성이 있는 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상에서 해결하는 것이 메타버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이제 그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뭐 소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모여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 어떤 생산 라인을 이제 고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 환경 그런 모습인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re. Hey Milan, good to see you. Jensen, welcome to our virtual planning session. It's great to be here. What are we looking at? This is our global planning team who are working on a robot cell in Debrecen's digital twin. Matthias, tell us what's happening. So we've just learned a production concept.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로봇팔을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것을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맞는 위치에 놓기까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가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논의를 하면서 가장 좋은 위치를 가상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상으로 로봇팔을 놓고서는 이것이 무리 없이 잘 움직이는지를 가상에서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가상에서 미리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새로운 제2의 현실 세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생각을 할 때는 우리의 현실 세계를 확장한 개념으로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닮은 어떤 디지털 인간, 메타 휴먼을 만들 수도 있고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비슷한 가상 공간을 또 만들 수도 있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어떤 시간을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미래에 일어날 예측하는 어떤 시간의 개념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과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확장되고 새롭게 디자인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타버스를 하나의 산업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메타버스가 뭐 죽었다, 메타버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 메타버스 기업들이 뭐 현재 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메타버스에 관련된 주요한 스타 기업들이나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사업을 해온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데일리 액티브 유저수 DAU 같은 경우에 2022년 2분기에 5,200만 명이었는데 24년 2분기에는 7,900만 명까지 서서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로 10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10대 이외에 좀 더 성인층이 20대 초반까지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광고 모델 같은 광고 수익 모델 같은 경우들이 탐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디즈니사하고 이제 협업을 한다든지 레고사와도 협업을 하면서 그쪽의 컨텐츠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직접 게임 컨텐츠에 이들의 IP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창작 컨텐츠 생태계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외에도 다양한 이제 어떤 서비스로서 범용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발전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페토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당시에는 이용자가 2억 명가량 됐었는데 지금은 4억 명으로 거의 이제 2배 가깝게 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덧붙여가지고 여러분이 뭐 제페토에서 여러 가지 아바타를 이제 쓰면은 아바타가 입는 의상 같은 아이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생성 AI를 통해서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길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제 그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메타버스, 우리가 산업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제 활용 사례들을 서서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맨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지멘스하고 엔비디아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 실제 생산 라인을 좀 더 현실에 가까운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산 라인을 만들기 전에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로봇팔들이 서로 부딪히지는 않는지 인간 작업자가 그래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작업자가 어떤 이제 내가 그 작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설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설비 중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AR 글래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은 이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나 사람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원격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품들을 내가 수리하고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지금 산업 메타버스가 산업 현장에서 서서히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선양에다가 이제 리디아 공장이라는 이제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새로 디자인을 하는데 이거를 중요한 어떤 그 생산 프로세스를 다 가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장을 만들기 전에 가상에서 만들어 보고 이거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서 공장 건설 시간을 한 6개월가량 단축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제약회사죠. 이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이 방들이 온도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제약 공정들이 어떤 무리 없이 이상 없이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다니면서 직접 다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안에 있는 어떤 그 제약 공정 방들을 다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똑같이 실제 공장과 똑같이 가상에다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제 아바타 사람으로 돌아다니면서 각 공정 방에 이상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각 이렇게 많은 다양한 방들을 다 가보지 않고 아바타를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방에 이상은 없는지 이상이 있으면은 그걸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어떤 생산 현장에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그 뭐 전시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또 의료 교육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직접 출근하지 않고 가상의 사무실에 이제 출근해서 일하는 원격 오피스라든지 뭐 이제 교육을 이제 아이들이 가상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에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지속적으로 지금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기 측면입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VR이나 AR 같은 기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 2012년부터 해서 이제 구글이 AR 글래스를 런칭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진입을 해서 뭐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나간 케이스들도 있고요. 하지만은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202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애플이나 메타나 삼성, 이제 구글 같은 기업들이 다시 이 시장에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메타버스를 위한 기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 규모는 한 1,0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한 2024년 기준으로 해서요. 근데 이제 1,000만 대라고 하면은 아직 사실 핸드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에 비하면 큰 시장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몇 억 대의 시장인 반면에 이제 아직 이 기기 시장은 1,000만 대 시장인데 하지만은 성장률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프로미싱한, 상당히 전망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8년이나 30년 정도에는 3,000만 대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AR이나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같이 이제 접목돼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뭔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인공지능이 접목이 돼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이게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비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AR 안경 같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4시간 이제 12시간 뭐 이제 낮에 돌아다니면서 쓸 수도 있고요. 쓰면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보고 이 주변 환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설명해주는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레이벤하고 이제 선글라스를 만들어가지고 아직 AR 기능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주변의 카메라로 주변의 사물을 찍은 다음에 그 사물에 관련된 정보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타의 AI가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생성형 AI나 이런 AI 기능들이 많이 활용이 될 텐데 그런 AI를 활용하는 주요한 인터페이스로서 AI나 VR 기기들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S 측면에서도 스마트폰 시장이랑 비슷하게 이제 시장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라이즌 OS라고 해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VR 기기나 MR 기기에 들어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원하면은 이 OS를 활용을 해서 어느 누구든지 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방형의 생태계를 메타가 만들고 있고요. 비전 OS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폐쇄형의 어떤 수직적인 이제 플랫폼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전 OS를 기반으로 한 비전 프로 같은 경우를 이제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XR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현재 우리가 쓰는 안드로이드 OS와 같은 유사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기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기기들이 가볍고 이제 좀 저렴해야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비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메타퀘스트 3 같은 경우에는 한 $500 정도 되니까 하나로 한 75만 원가량이 되죠. 학생분들이나 보통 이제 분들이 사기에 좀 어려운 금액인데 최근에 이제 발표한 메타퀘스트 3S 같은 경우에는 최저 저렴한 모델이 한 $300, 지금도 이전보다 한 $200 정도 저렴한 가격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이제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기기 가격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메타에서 이제 이번에 시제품으로 이제 보여준 오라이온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AR 글래스, 이 글래스를 쓰면 앞에 홀로그램도 볼 수 있고 뭐 사람들 화상 통화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이제 우리가 그 현재 VR이나 MR 기기에서 가능한 기능들을 이 안경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가격이라든지 완성도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오라이온 프로젝트라고 아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2030년이나 이제 그 정도쯤 되면은 이런 안경형의 제품을 쓴 사람들을 우리가 또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이게 그 기업들이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고 산업용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내고 있고 기기 측면에서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전체 산업 주기 측면으로 봤을 때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메타버스 콘서트라든지 뭐 가상 웰니스, 부티크 쇼핑, 또 원격 협업 같은 경우는 현재 볼 수 있긴 한데 여기 나온 나머지 서비스는 아직 우리가 좀 시장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들도 성숙을 하면은 향후엔 중장기적으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메타버스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산업에서 하나의 서비스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조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리테일 산업 같은 여러 산업에서 각 밸류 체인별로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 기관들의 이제 시장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스태티스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 현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는 시장 규모가 한 2030년에 한 4,900억 달러 정도의 어떤 시장 규모를 예측을 하지만은 우리가 인터넷도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 초창기에 어떤 서비스가 나왔었는지 굉장히 한정적으로 몇 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메일밖에 없었는데 메타버스도 보면은 미래의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서비스들은 우리가 그냥 온라인 서비스를 상상한 경험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상상을 하는 것들이고 미래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죠. 다양한 서비스가 나온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2030년의 시장 규모가 4조 달러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관점에서 맥킨지도 한 4조에서 5조 달러 정도까지 메타버스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또 하고 있고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망이라든지 시장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면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어떤 국가의 산업 동력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유럽, 뭐 영국, 일본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메타버스 또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또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반도체 과학법이라고 2022년에 굉장히 크게 이제 통과한 이제 전략 입법인데 이 입법의 10대 핵심 기술을 영역을 선정을 하면서 거기에 몰입형 기술,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XR 기술, AR, VR 기술을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다양한 어떤 그 공공에서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연구 같은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가장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쪽이 국방 분야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군인들이 많은 이제 훈련을 하고 가상 훈련을 하고 해야지 이제 어떤 이제 전투에서 승률도 높아지게 되고 생존율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 훈련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미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으로 훈련하는 도구로서 이제 여기 왼쪽에 보여지는 고글 형태의 AR 글래스를 군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AR 글래스나 어떤 VR 글래스를 끼게 되면은 어지러움증이나 이런 걸 많이 느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지금 해결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민간 시장으로 또 이게 전이가 되면은 시장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VR이나 AR 이런 이제 가상현실 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2023년 9월에 이제 메타버스 산업 혁신 발전을 위한 3개년 행동 계획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 이제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산업 메타버스, 산업에서 쓰이는 메타버스, 그리고 생활형 애플리케이션, 여러분이 사는 이제 겪는 여러 다양한 일상생활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원하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메타버스를 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들이 주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럽이 독자적으로 뭔가 생태계를 이제 꾸려나가고 또한 이제 리더십을 갖기 위한 그런 이제 측면에서 웹 4.0과 가상 세계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메타버스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웹 4.0이라는 이 말이 메타버스랑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IoT, 블록체인, XR 등의 기술을 사용을 해서 디지털과 실제 사물 환경을 통합을 한다. 거의 이제 메타버스의 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나 이런 가상 세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 유럽이 주도권을 갖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한 그런 이제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신 교육도 그 지원의 이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아마 윤리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도 아마 이미 오후에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이 법안을 통해서 XR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많은 기업들을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학 컴퓨팅과 인공지능이 메타버스와 융합이 됐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학 컴퓨팅과 인공지능이 메타버스와 융합을 하게 되면은 공간의 진화와 기기의 진화와 경제의 진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공학 컴퓨팅 개념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학 컴퓨팅은 우리 주변 공간, 이제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자체를 어떤 디지털 경험을 위한 캔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정보를 시각화하고 상호작용,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존 컴퓨팅은 데이터와 어떤 로직의 이제 상관관계에서 이제 많이 중점을 둔다면은 여기에 공학 컴퓨팅은 이제 위치 정보를 통합을 해서 물리적 세계하고 디지털 세계를 이제 보다 정확하게 통합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리적 세계와 가상 정보가 아주 이제 매끄럽게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학 컴퓨팅은 메타버스를 구하는 주요 기술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공학 컴퓨팅이 이제 가상과 현실의 통합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개념상으로 이제 메타버스 유사한 범위 수준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주요한 구현 기술로서 이제 볼 수가 있고, 메타버스 제작 방식의 어떤 진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3D 컨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뭔가 그래픽 도구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 그런 전제 조건을 많이 허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만 입력할 줄 알면은 3D 공간을 만들거나 3D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훨씬 쉬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작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떤 디지털 휴먼이나 NPC 등의 생성 AI를 접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재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그 컨텍스트에 맞춰가지고 그 컨텍스트 정말 어떤 입각한 그러한 이제 상호작용적인 대화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생성 AI를 활용을 해서 아바타나 IP에 이제 그러한 이제 새로운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활용 방안이 생기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공학 컴퓨팅과 AI가 메타버스와 이제 융합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현실 세계의 제약을 벗어난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더욱 현실감 있고 정확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렇게 그냥 현실 공간에 가상의 캐릭터를 두고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공간 자체를 이렇게 이제 주변 환경을 가상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매트릭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떤 현실 공간에서 굉장히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핀란드의 이제 바리오라는 기업이 이제 데모를 한 것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가상의 키친을 그냥 이런 공간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실에 거의 이제 부엌이랑 거의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생생한 질감 같은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공간을 어떤 이제 그런 상을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 공간 컴퓨팅과 AI가 융합을 하면서 뭔가 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공간, 특히 업무 같은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공간으로 이제 가상의 데스크탑 화면을 띄워가면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영화 같은 것을 볼 때도 이거 이미 아마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광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화면 크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우거나 화면의 위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정이 가능하죠. 또한 이제 그 스포츠 경기를 본다고 했을 때도 스포츠 경기 화면 여러 개를 띄울 수도 있고 다른 화면을 띄울 수도 있고요. 또 뭐 이제 스포츠 뭐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원하는 피트니스 선생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보면서 또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아니고, 이제 만약에 그 공간 컴퓨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앞으로 나올 텐데,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상상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남자친구의 얼굴을 가상의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AI 기술이 같이 적용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나와 있는 앱은 아직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그 가상 필터의 이미지를 우리가 수익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디카프리오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제 수익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 이제 F1 레이싱 경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레이싱 경기를 보게 되면은 차가 달리는 모습만 보지 실제로 이 자동차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변의 경기 상황은 어떤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그램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실제 경기장의 모습이라든지 경기장에서 차들이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청소 이제 하는 그런 앱인데, 청소하는 게 상당히 지루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공간 컴퓨팅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청소한 것이 어딘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재미있게 청소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공간 컴퓨팅이나 이제 AI가 메타버스에 접목이 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재미있는 다양한 앱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간 컴퓨팅과 이제 AI가 메타버스에 융합이 되면은 이제 멀티모달화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주로 우리가 텍스트라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이제 어떤 제스처 같은 경우 인식이 되지만은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부드럽게 통합이 되면서 사용자의 음성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또 기기 외부의 어떤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하고 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AR 안경을 끼고서 공간 컴퓨팅 기기 안경을 끼고서는 만약에 어디 외국에 나가서 이제 그 타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현지인의 언어 외에도 그 사람의 몸짓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주변의 배경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공간 컴퓨팅을 통해 인지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통역이라든지 소통들이 더 가능해지겠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공간 컴퓨팅 이제 그 기기를 통해서 기기에 있는 AI를 통해서 주변 환경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축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변 환경에서 무엇이 변화했을 때 그 변화를 내가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그 변화를 갖다가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이제 내가 계속 이게 어떤 길을 간다. 그럼 그 길의 주변 환경을 다 이제 그 AR 안경을 통해서 다 축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행로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가령 포털 같은 게 생겼다. 그럼 포털이 생긴 것을 저한테 즉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축적된 정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능동적인 뭔가 예측적인 소통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컴퓨터와의 소통이 뭔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디지털 기술 사용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좀 더 편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어떤 기업 간의 경쟁이라 하면 주로 뭐 애플이라든지 애플 대 삼성 아니면은 뭐 애플 대 메타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어떤 공간 컴퓨팅이나 AI가 메타버스와 융합을 하게 되면은 생태계 대 생태계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픽사나 어도브 이제 엔비디아와 같이 이제 3D 콘텐츠 개방형 표준을 위한 이제 얼라이언스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따르면은 3D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상호 작용성 있게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구글, 퀄컴 같은 경우도 이제 서로 역할을 나눠가지고 XR 기기 개발 협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대 삼성이 아니라 애플과 그리고 뭐 어도브와 엔비디아 대 뭐 삼성전자, 구글, 퀄컴 이런 식으로 점점 경쟁하는 구도로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디지털 경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제 그 공간 컴퓨팅과 AI가 융합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사용자 경험을 개선을 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만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 경제도 이제 새로운 축으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령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D 화면에서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AR 안경을 끼게 되면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지형이라든지 길까지 다양하게 동시에 볼 수 있는 직관적인 형태의 내비게이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가령 우리가 어떤 그 전시관을 가게 되면은 그 전시관에서 멈춰 있는 어떤 그 조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AR 안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실제 움직이는 가상의 댄서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 실제 이제 앞으로는 기계하고 사람하고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안전하게 같이 일하는 동선을 이제 생각을 한다든지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람과 기계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분석하는 그런 도구로서 공간 컴퓨팅도 쓰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 기기들 이제 다양한 서비스에 나오게 되면서 아마 이제 기기에 대한 또 수요들도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가벼워지게 되고 특히 이제 배터리 이제 수명 같은 경우가 하나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배터리 수명 같은 경우에 배터리 연구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기능적으로 개선된 것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됩니다.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지 기기를 쓰고자 하는 또 유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킬러 애플리케이션 등장 그리고 지속적인 경험자 확대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메타버스 기기 시장들이 넓어지면서 이 디지털 공간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공간 컴퓨팅과 AI가 메타버스에 융합이 되면서 공간의 진화 일단 물리적 공간 자체가 이제 어떤 공간이나 객체를 위한 캔버스 배경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신공간화와 초기인화를 이제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기기 측면에 있어서는 음성, 이미지, 제스처 같은 경우들을 다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멀티모달화가 이제 가시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업들이 같이 생태계를 이뤄서 경쟁하는 복합 경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제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결국 디지털 공간 경제 부상이라는 좀 거시적 경제의 흐름의 변화로서도 이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시장 동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B2C 쪽에서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로블록스나 이런 기업들이 아직 수익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높이기 위한 이용자 증대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B2B 쪽에서는 이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훈련이라든지 시뮬레이션, 현장 지원 등 산업별 특화 수요를 대응하는 부분들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기 측면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같은 부분들이 같이 접목이 되면서 상호작용성이 이제 많이 강화가 되고 있고 좀 더 가볍고 저렴하고 활용성이 높은 기기를 만들기 위한 투자들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책 동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XR 등 이제 핵심 기술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앞서 이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가상융합 지능법처럼 이제 메타버스 시대 대비한 그런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학 컴퓨팅과 인공지능이 메타버스와 융합이 되면은 메타버스 구현 기술 발전하면서 공간기기 경제가 진화하게 되고 말씀드린 신공간화라든지 디지털 공간 경제 등의 변화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상열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에서 마련한 제2차 메타버스 기업 역량 강화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국내 최대의 가상 융합산업 대축제인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KMF 2024가 다가오는 목요일입니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양재 AT센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본행사는 메타버스와 융합의 날개를 달다를 캐치프레이즈로 한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요. 메타버스 전시회, 글로벌 컨퍼런스 등 메타버스 주간 행사와 연계된 다채로운 행사들도 많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금일 교육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반영하고자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